자, 여러분, 모의고사 3회, 공통 모의고사 3회.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한 능력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흡연인, 피성년 흡연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니까요. 가는 그냥 행위 능력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법원의 선고가 없이도 일정한 선고가 필요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겠죠. 나는 미성년자. 자, 그 다음에 자, 법률 대리인 동의를 받아 직접 재산법상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 피한정 흡연인.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다 하더라도 일상 가사에 대한 법률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재산법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좀 더 지속적인 사람을 우리가 피성년 흡연인이라고 불러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이 아니라 행위 능력을 가지는 거겠죠? 1번 틀렸습니다. 행위 능력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2번. 자, 미성년자의 재산법상 행위 능력은 여러분 재산법상 행위 능력은 미성년자와 피한정 흡연인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산법상 행위 능력이 단독으로 아주 할 수 없는 경우는 피성년 흡연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3번. 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서 피성년 흡연의 선고를 받는 사람은 라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라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되는 건데요. 자, 4번을 왜 틀렸을까요? 자, 라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라도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 아시겠죠?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 사유이지 무효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무효 사유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가 무효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감사에서 땡땡당 의원이 신정부 인사가 대표자로 있는 비용리 사회단체 1억원 보조주법 부당성을 일정한데 전념하였고요. 여당은 이번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법무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네요.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라는 거하고 자, 이건 뭡니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이제 디귿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은 행정각부의 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무위원이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의를 전후로 해서 한 차례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는 정기적인 거고요. 자,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인 거고요. 그렇죠? 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억.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맞고요. 국회에서, 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자,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을 구속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출제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다? 의원 내각제 요소다. 그 다음에 정족수가 어떻게 된다? 자, 제적, 2분의 1이죠. 2분의 1 또는 과반수 찬성이나 2분의 1은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이거죠, 요거. 자, 건의일 뿐이다. 건의일 뿐이지 대통령의 행위를 구속하지 않는다. 건의일 뿐.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네, 옳은 거는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1997년 교토정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토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런데 교토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자, 미국에서 정작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01년에 이 협약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교토정서는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럼 국제법의 법원은 세 가지가 있죠. 시작, 국제관습법, 국제법의 일반 원칙, 조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관습법을 잘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국내 문제 불관성,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 다음에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관행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또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지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국제관습법이나 국제법의 일반 원칙은 포괄적인 반면 세 번째, 자, 니은 미국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미국이 교토정서를 탈퇴한다고 해서 국제연합이 강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 지 마음인데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적. 자, 여러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미국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본 지난달 길을 가다가 간판에 머리를 맞았네요. 자, A는 점유자, 그렇지? B는 소유자고 A의 책임이 1차적으로 물어지고 그 다음에 2차인데 A의 책임은 과실 책임, B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 자, 1번 보겠습니다. A에게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자, 정신적 손해가 항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언제든지 불법행위가 언제든지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는 자,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 손해배상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있다가 돼야 되는 거고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소유자인 B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므로 자, 그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만 읽어. 자, 손해배상은 일단 A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3번. 만약 A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맞습니다. A가 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으면 입증하면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만약 A와 B 모두 손해방지에 필요한 지위를 다했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B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주의를 다했다 하더라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여기 수사 단계죠? 수사 단계 기본적으로. 그렇죠?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판사가 뭐 하고 있어요? 심리 단계를 하고 있죠. 즉 공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갑을 구속하고자 한다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필요시 직권으로 구속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체포영장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 없이 할 수 있나요? 체포는 체포영장 없이 할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에. 현행범일 때랑 긴급 체포 시. 현행범일 때랑 긴급 체포 시에는 체포영장 없어도 돼요. 근데 구속은 안 됩니다.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가 단계에서 구속된 갑은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자,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기소 전이니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석은 안 됩니다. 보석은 피고인 기소된 후에 재판을 받을 때 신청하는 게 보석입니다. 3번
나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은 갑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다. 예, 이건 맞아요. 증거조사, 그 다음에 신문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심리가 되겠습니다. 심리.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6번 보겠습니다. 사회기억 문제인 가와 나,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라도 분쟁과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잠재적 투쟁 상태로 보는 겁니다. 자연 상태, 잠재적 투쟁 상태로 보는 건 로크.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일반 의지도 나왔고 루소에 해당하는 거죠. 자, 1번 로크는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일부 양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권력의 자유적 행사를 막기 위해서 입법권과 이거는 루소가 아니라 로크죠. 입법권과 집행권으로서 이권 권력 분립을 얘기하는 사람은 로크에 해당합니다. 가나 모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정답 3번. 홉스는 군주 주권론,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 하지만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다르죠. 로크 같은 경우가 간접, 루소 같은 경우가 직접. 순서 바뀌었죠? 되셨어요?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법치주의 유형 나왔네요. 법치주의 유형. 자, A와 같은 법치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자, B와 같은 형태를 실질적 법치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1번. 자, A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가 이야기하는 법의 의미는 사실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국민의 의사가 직결된 정당성을 갖춘 그런 법이고요. 여기서 의한 법은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을 강조하는 거고 국민들의 의사가 결집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즉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얘기하는 법은 정당성까지 갖춘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이 아니라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통치의 합법성은 A도 B도, 즉 형식적 법치주의도 실질적 법치주의도 모두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A는 B보다 헌법재판의 의의를 강조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의의는 아까도 봤듯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를 할 것입니다. 헌법이 갖고 있는 특성, 가장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법이 헌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제10의 선거법에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권한을 옳은 것은 오늘날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행정국가 현상을 얘기하고 있네요. 행정부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행정국가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행정국가 현상이 심화되면 국회가 본질적으로 고유한 권한, 입법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권한까지도 행정부의 정책 수행에 근거를 제공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행정국가 현상이 지나쳐서 의회주의의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유한 권한은 입법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입법 권한 중에서도 자, 보조적인 수단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선거구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죄송합니다. 자, 1번.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 방식 중에서 다수 대표제와 결합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소, 다, 중소 이렇게 외우고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 달라요? 달라요? 네, 이것도 교체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있는 거 보고 보겠습니다. 있는 거 보고.
볼게요. 자, 9번. 영상 보시는 분들도 9번. 우리 봉투 모의고사에 있는 9번을 봐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보여주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 선거와 B 선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A 선거는 총선입니다. 총선. B 선거는 지방선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무슨 대표제일까? 소다니까 다수 대표제고. 그 다음에 나는 중소니까 소수 대표제고. 그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는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 뭐 국민투표도 아니고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2번 보겠습니다. 자, B 선거에서 유권자 1위는 모두 몇 표? 7개죠. 7개. 7개. 자, 여러분 대선에서 1표. 그 다음에 총선에서 지역구 비례 2표.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일단 광역하고 기초랑 나눠야 되고, 그쵸? 광역에서 단체장, 기초에서 단체장, 그 다음에 의원, 단체장,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광역에서는 단체장 플러스 누구도 뽑아요? 교육감을 뽑죠. 그다음에 의원도 2명 뽑죠. B, G. 자, 단체장 1명 뽑고, B, G. 총 볼게요. 자, 광역단체장 1명, 교육감 1명, 비례의원, 지역 1표, 단체장 1표, 비례, 지역. 이렇게 총 7개의 표를 행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어디까지가 소송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가 단심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단심제라고 얘기해야 돼요? 광역 비례까지가 단심제예요, 여러분.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광역 비례까지가 총 6개가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그 다음에 광역 지역서부터가 이렇게 4개가 2심제가 되는 거고요, 2심제. 아시겠죠? 자, 단심제, 2심제. 이거 색깔 좋은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모두 7표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 대표제에서 나 대표제는 상대적으로 선거관리가 용이하다라고 되는데, 가 대표제에 비해서, 여러분, 선거관리가 용이한 것은 선거구가 클수록 작을수록 선거구가 작을수록 선거관리에 용이하고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 후보자 파악도 쉽고 지역 대표성도 높다. 잊지 마시고. 하지만 자, 중소에 비해 소다는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9번의 정답 4번. 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에 근거하여 국제사회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0번 뭔 얘기예요? 그렇죠. 자,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가 활동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NGO에 대한 얘기입니다. NGO.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NGO는 4개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알죠? 시험에. NGO는 첫 번째 뭐 알아둬야 돼요? 자, 엠네스티, 국제 사면위원회. 자, 그 다음에 또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다음에 국제 적십자사.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린피스. 자, 요 4가지는 항상 외우고 다녀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개별 주권 국가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 그걸 설명한 것도 아니고, 개별 주권 국가의 중요성은 이제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당연히 국가가 중요합니다. 국가 중심인데, 그렇게 다른 것들의 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탈냉전 시대의 자국의 경제 실리를 추구하는 건 이념보다 경제 실리를 추구하는 건 맞죠. 하지만 주어진 제시문의 근거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 주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를 넘어서 행위 주체들은 자, 보통 탈레미시에 등장한 NGO.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니까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개인. 자, 이런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NGO 활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협력 체제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NGO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NGO는 국가가 가입하는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즉 GO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 체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4번으로 그냥 찍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갑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예, 할인도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예, 생수 서비스도 하고 지금 이거 다 5글자로 하면 뭡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품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시장을 우리 무슨 시장이라고 합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그죠? 독점적. 일시적으로는 독점성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시장 형태에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금융의 경제가 실현된다. 일단 독점적 경쟁 시장이니까 자, 금융의 경제가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아주 낮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른 기업의 반응에 민감하다라고 되는데 자, 그럼 다른 기업의 반응에 민감하다. 어떤 시장의 특징일까요? 그렇죠. 담합이 일어나는 과점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냥 과점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는 독점, 과점. 시장에서 공급자가 가격 결정자이다. 이건 독점 시장의 특징이죠. 정답 4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경기 순환 과정에서 A식이 뭡니까? A식이. 그렇죠. 호경기죠. 호경기. 자, 호경기에는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어 물가가 하락하고 틀렸죠, 여러분? 예, 물가가 올라갑니다. 생산과 투자가 활성화되고요. 자, 2번. 중앙은행에서 호경기 때 기준금리는 이자율이라는 얘기예요. 자, 호경기 때는 율자 들어가는 거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올려줘야 돼요. 이자율,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자, 이자율을 다른 말로 기준금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경제 정책과 스태그플레이션이랑 사실 상관관계가 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호경기 때 펼치는 자, AD 상승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율자 올려주라. 이거 무슨 정책이에요? AD 하락 정책을 쓰는 거죠. 그렇죠? 긴축 정책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긴축 정책, 흑자 정책, 긴축 정책 쓰는 거죠. 호경기 때 호흡긴, 그죠? 자,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중앙정부는 흑자 재정을 편성한다. 자, 중앙정부가 흑자 재정을 편성한다는 것은 호경기 때는 뭐를 많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고 뭐는 줄인다? 정부 지출은 줄인다. 이거를 흑자 재정 정책이라고 부르고 또는 죄송합니다.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 자, 국제수지.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2016년에 각국은 국외에서 수취한 생산요소 소득이 외국인이 각국에서 수취한 생산요소의 소득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봐야 돼요? 뭐 봐야 돼요? 자, 본원소득 수지를 봐야 되죠. 본원소득 수지. 본원소득 수지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본원소득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016년도에 본원소득 수지가 3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거. 즉 우리나라 사람이 수취한 생산요소 소득이 더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부 항목만을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전체 항목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분홍소득 수지값이 뭐 3이니까 여러분 임금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분홍소득 수지에 들어가는 건 임금, 이자, 배당금 다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원소득수지가 플러스라고 해서 그것들이 다 플러스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요소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2017년도에는 자본금융계정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자본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3번도 맞는 건데요. 여러분 2번도 맞는 건데 2번이 맞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의 유출이 유입보다 그러니까 유입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외환 보유고의 균형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자에서 마이너스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안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준비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 자본금융계정에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정확히 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금융계정 맨 끝에 있는 항목이 준비자산 항목이고 준비자산 항목으로 인해서 국제수지는 0으로 1차적으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오차가 누락해서 다시 0으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준비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2번처럼 자본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2018년에는 상품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요거만 보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마이너스 40이네요. 자, 요거만 보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 수입과 수출 상품 수지만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0이니까요. 이게 43이 잘못됐군요. 마이너스 40이 맞네요. 아니, 근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4번 보겠습니다. 매년 서비스 수지가 적자인 것을 보아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왜냐면, 자, 서비스 수지가 적자인 것을 보고서, 유학생 송금이 유학생 수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일단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학생 송금은. 자, 유학생 송금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이전소득 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소득 수지에 들어가는 거라서 자, 4번은 틀렸습니다. 4번은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이전소득 수지가 만약에 적자다. 이전소득 수지로 바꾸면 맞아요? 그래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소득 수지에는 유학생 송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제기구 출연금이라든가 뭐 등등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4번 여러모로 틀렸습니다. 14번 갑니다. 14번 이건 약간 특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시험은 여러분 고용률은 꼭 나오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니라 취업률이나 실업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문제다. 좀 더 땡큐한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두 개만 보고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률 나왔으니까 고, 시, 노. 자, 해서 자, 노동가능 인구는 일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고용률도 일정해요. 그러면 취업자 수도 일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노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노동가능 인구 일정하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분자값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늘었는데 취업률은 그대로네. 그러면 실업자가 100명 늘었으면 경제활동 인구도 100명 늘었겠네요. 맞아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아니면 실업자예요. 근데 취업자가 변화가 없대. 자,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 아니면 실업자예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었고 취업자가 50명이었고 실업자가 50명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10명이 늘었어요. 취업자가 그대로니까 실업자 몇 명 늘었겠어요? 60명 늘었겠죠. 그러면 얘도 10명 늘었고 얘도 10명 늘었겠죠. 여기 110명 된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는 게 곧 실업자가 는 거랑 똑같겠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경제활동 인구는 늘었는데 취업자가 그대로다라는 사실은. 자, 그리고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취업률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취업률은 높아졌을까요? 안 높아졌을까요? 하면 돼요, 이것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경이죠? 자, 그러면, 자, 얘가 그대로죠. 그리고 얘가 올라갔어요. 취업률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었습니다. 100분의 50에서 110분의 50이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 진작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취업자 수는 그대로죠. 취업자 수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다. 자,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는 없죠. 왜? 노동가능 인구는 일정하니까. 즉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니까. 4번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는 같은 크기로 증가했을 것이다. 정답은 과감하게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15번. 자,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되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자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수출국이라고 한다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생산자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생산자가. 왜? 소비자는 불리해져요. 수출국이면. 자, 수출국이면. 왜냐면, 자, 여러분, 수출국이면, 자, 소비자들은, 우리의 재화가 많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수출을 하게 되면. 그쵸? 그 다음에, 국내의 생산자는 엄청 좋아지죠. 더 많은 시장, 넓은 시장에서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의 생산자는 불리해지죠. 내가 만든 거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농부들이 막 FTA하고 그러면 반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에서는. 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역의 확대는 국외기업과의 경쟁의 확대로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3번. 무역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죠. 4번. 비교이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 생산하고 무역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재심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건 주로 문화의 속성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문화의 속성 5가지. 시작. 학교에서 축구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총 맞고 전사체로 발견된다. 학축 공충변. 여기서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학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습성은 다른 말로 후천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란성 쌍둥이 이야기하고 늑대소년 이야기예요. 늑대소년 얘기가 나왔죠. 자, 1번. 인간의 특성은 선천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인간의 특성은 후천적으로 발전되는 거다. 후천적. 자, 2번. 인간은 여러분, 사회화라는 것은 교육, 학습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맞습니다. 언어 규범 등의 상징 체계를 통해 사회가 이루어진다. 맞고요. 이거는 좀 상상론적 관점이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고, 인간으로서 역할 수행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기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1번, 2, 3, 4번은 모두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다음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이 연구 방법이 문제가 다르죠. 자, 여러분 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은 여기서 문제를 많이 변형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예전 자료를 갖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한번 수정했는데 수정하기 직전의 파일을 가지고 PPT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일탈 행동에 관한 제시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싶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유행하는 옷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자, 갑의 절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회 구조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인의 사회적 인정 등의 일탈 행동 저지르게 된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뭡니까? 친구 때문이에요? 아니면 급격히 사회가 변동했어요?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목표와 수단의 괴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 자,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목표. 근데 돈은 없어. 여기서 오는 괴리 때문에 그런 거죠. 1번. 자,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전제로 일탈 행동을 분석한다. 이건 갈등론적 일탈 이론입니다. 2번. 목표와 수단의 목표와 수단의 괴리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은 거죠. 3번. 일탈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4번. 일탈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고 본다. 4번은 일단 차별적 교제 이론이니까 틀린 거고요. 여러분, 3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뒤리캠의 아놈이든, 머튼의 아놈이든, 아니면 사회 병리론이든, 뭐든 간에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능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기능론적 관점은 일탈 행위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사회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화를 다른 말로 하면 학습과 교육이라고 그랬죠. 아, 저 사람이 아직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네? 교육 좀 받아야겠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사회 자체의 문제라고 보질 않습니다. 사회 자체의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물론 기능론이니까 거시적인 관점이긴 한데, 유기체에서 일부가 좀 아프다,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제도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기능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자, 서구의 상대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문명의 충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중국 등의 갈등을 빚고 있고, 자신의 문명성 직사들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데,
1번 세계화 시대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되고 자 서구의 어떤 상대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자 우리는 지금 자신의 문명을 바꾸고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가꾸고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잘 찾아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볼 때 그닥 좋은 문제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 전에 봤었던 소방직 문제 혹시 풀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저번 주에 봤었거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소방직 문제 나왔는데 꼭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운전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수준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소방직 문제 보면서 아 문제 참 잘 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거 마치 뭐 국어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짜는 문제가 없고 딱 포인트가 딱딱딱딱 떨어지는구나.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네, 보겠습니다. 19번은 바로 넘어갈게요. 19번. 다음 글에 나타난 이거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건 좋은 문제예요. 자, 에밀 드리켐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대요. 이유는 당시에 개신교는 가톨릭보다 좀 의례 행위 같은 게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을 개인주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 개신교는 반면 천주교는 좀 집단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에밀 드리켐은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이유에서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 명목론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회 실제론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회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자, 행위의 능동성은 명목론, 미시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조의 영향력은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실제론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래서 능동성보다는 행위의 능동성보다는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모두 자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명목론. 자, 되셨죠? 자, 여러분 디리켐이 시험에 나오면요. 디리켐이 시험에 나오면 1타리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디리켐이 항상 거시적 관점이고 사회 실제론에 해당하고 사회 실제론에 해당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디리켐의 책이 나올 건데 디리켐의 책이 나오면 자살론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디리켐의 책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론이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론이 답이 될 겁니다. 자살론의 핵심이 자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나 해당 종교의 특성에 의해서 자살이 결정된다 라고 보는 거니까 지극히 실제론적 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베버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관료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계층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사회 실제 뭐 거시 기능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책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자, 왜 프로테스탄티즘은 청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교도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는가? 이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이 나오면, 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나오면 시험 문제 답은 여기로 꽂힐 거예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것을 개인의 특성이나 인간 행위의 능동성에 기초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특징에 기초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징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뭐 여러분 수품종 소량 생산은 전통사회, 농촌사회, 그쵸? 전통사회나 농촌사회. 그 다음에 수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사회,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맞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강조된다. 이건 여러분 탈관료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관료주의 특징. 자, 정보사회는 탈관료제,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관료제.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물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정보사회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은 그냥 탈관료주의 특징이다. 그리고 탈관료제는 정보사회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규격화, 탈규제화, 이것도 탈관료제를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블루칼라의 숙련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블루칼라들은 예전에 미국에서 육체 노동자들이 주로 청바지를 입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은 주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일을 하죠. 그래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렇게 부릅니다.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는 사무직 노동자, 블루칼라는 육체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보사회로 가면 갈수록 화이트칼라가 증가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왜? 다른 것들은 다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하니까. 옛날에 육체 노동자들이 했던 일은요. 그렇죠? 그래서 자, 네, 화이트 컬러가 증가되고요. 블루 컬러는 산업사회에서 중심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뭐 시험 보시는 분들 만약에 지금 운전직 방호직 시험이 언제? 국가직이랑 똑같죠? 아니요, 저는 6월에. 아, 6월에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보시죠, 운전직. 네. 자, 그러면 한 주 더 시간이 있네, 그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같이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좀 섞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우리 암기하는 거랑, 우리 모의고사 푸는 거랑 섞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모의고사 보는 게 문제 자체가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봤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제가 좋은 문제들을 엄선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반복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 플러스 모의고사 반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